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지 조사가 있습니다. 소위 예비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현지 조사인데, 이렇게 분야별 각 평가 그 중요 내용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주거 환경 분야 중점 평가 사항은 이렇게 주거 환경, 그다음에 재난 대비 관련된 도시 미관, 그리고 이제 건축 마감과 설비 노후도 분야에 대한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 마감 상태, 그러니까 지붕 마감이라든가 의벽 마감이라든가 또 계단실 마감, 이 공용 창호 상태, 그리고 이제 기계 설비 상태, 그래서 기계 설비 이 시스템의 어떤 적정성 여부, 그리고 기계 설비 장비라든가 배관 등의 노후도 이 여부,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설비 상태도 또 그 평가를 하는데, 요 이 전기통신 설비의 시스템 이 적정성,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설비 장비라든가 배선의 노후도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주거 환경 분야 이 중점 평가 사항하고, 그다음에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노후도 분야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 사항에 대해서, 중점 평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본 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소위 현지 조사를 통해서 재건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 결론이 나오면 이제 본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전진단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안전진단에는 정밀 안전진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안전진단, 뭐 정밀 안전진단,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하여튼 이 안전진단에는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과 또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결국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매뉴얼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 따왔습니다만, 안전진단 기관을 이제 구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안전진단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이 있고,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만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해서 조건부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그 적정성 검토를 합니다. 적정성 검토를 해서 만약에 구조 안전성 평가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조건부, 만약에 그러니까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결론적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 아니면 재건축한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건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여튼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또는 조건부 재건축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재건축 결론을 이렇게 내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이 있는데, 요 이제 이 주거 환경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 그 평가, 주거 환경 평가 제가
발음이 잘못됐네요. 주거환경 평가가 있고 그 건축 마감 및 설비 노도 평가가 있고 구조 안전성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서 요 부분은 이제 비용 분석을 합니다. 비용 분석을 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유지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재건축하라는 결정이 나죠. 이제 물론 이제 재건축 판정이 A, B, C, D, E로 하는데 D, E가 됐을 때는 재건축하는 거고 C 등급이면 E하면 유지 보수인 겁니다. 근데 조건부 재건축으로 하더라도 적정성 검토를 해서 재건축 여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 안전성 평가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조적, 기능적 결함을 평가해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시설안전공단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매뉴얼에서 이제 보듯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표본을 선정해서 안전진단을 해요.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예요. 구조 안전성 평가. 이 기울기라든가 치마 조사를 합니다. 집안. 그다음에 내하력이라든가 이 평가 항목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내구성 평가 항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표본을 선정해서 이제 기울기 및 치마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기울기 및 치마 평가를 해서 요 항목, 그다음에 이제 내하력 평가 항목 조사 결과라든가 설계 도서를 비교해서 이런 그 구조에 대한 해석을 하고 해서 내하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내구성 평가 항목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구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결국 A, B, C, D, E 등급을 하는데 A, B 등급은 구조 안전상은 안전하다라고 평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재건축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C 등급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은 C, D, E가 좀 불안전한 것인데 예를 들면 C 등급은 이제 C 등급, D 등급의 경우도 유지 보수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재건축이니까 뭐 하는 거고, C 등급의 경우 이거는 이제 유지 보수 보강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보수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산정을 합니다. 비용 산정을 해서 이게 너무나 보수 보강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재건축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들 때는 이제 결국은 재건축 판정을 합니다. C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D 등급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D 등급은 재건축이 되는 거고, E 등급은 뭐 이거는 거의 조속한 시간 내에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체의 불안전한 상태를 2등급으로 즉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등급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구조 안전성 평가의 안전진단의 이제 부분별 조사 내용은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울기나 치마 또 내하력, 내구성 이 세 부분 나눠서 이 기울기 및 치마 그리고 내하력, 내구성 이런 세 부분 나와서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하고, 평가 항목별로 표본 동을 선정해서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를 하고, 평가 항목별 조사, 요 평가 항목별 조사들은 이 평가 기준, 또 평가 등급, 그리고 평가표 이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 뭐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은 이렇게 크게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기울기 및 치마, 여기에는 이제 건축물 기울기하고 기초 치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집안 치마죠. 그리고 이제 내하력, 여기는 이제 내력비와 이제 처짐 내용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력비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강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강도가 어느 정도 약해졌는지, 또 철근 배근 상태가 어떤지, 또 부재 단면 치수가 어떤지, 하중 상태가 어떤지, 접합부 용접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접합 철물
치수가 어떤지, 보강, 이 긴결 철물 이 상태, 요게 좀 어떤지, 그리고 이 조적 개체 강도가 어떤지, 또 조적 벽체 두께나 길이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처짐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구성 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 정도. 요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일본의 건축 그 재료공학자, 일본의 건축공학자인 키스타니 산식에 따라서 이 중성화 정도 그 계산이 있죠. 이 중성화 정도. 여기서 염분 함유량, 철근 부식, 또 균열 상태, 노면 노후화, 접합부 긴결 철물의 부식 문제, 요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춘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이 탈락 정도, 이 부착 모르타르 상태 이런 것들을 내구성 평가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 안전성 평가 안전진단에서 예를 들면 A, B, C, D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대표 성능 점수가 있어요. 성능 점수가 A는 100점이고 B는 90점, C가 70점, D가 40점 이하, E는 빵점이죠. 0점이고. 자, 이게 성능 점수 이 범위, 이 PS라고 하는데 성능 점수 범위예요. 이 평가 등급별 성능 점수와 이 성능 점수 범위, 이게 P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PS가 최소한 A라는 것은 이제 100가지, 95에서 100가지를 그러니까 PS가 95 이상 그 100가지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B는 PS 95에서 이 80까지. 평균이 이제 90이죠. 그리고 이 C 등급은 PS가 이제 55에서 80까지 요 사이가 이제 이 C 등급입니다. 그리고 D 등급은 PS 55 그러니까 20 이상 55 이하고요. 그다음에 E 등급은 이제 PS가 20 이하인 데를 점수를 성능 점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E 등급입니다. 종합 판정은 최종 성능 점수가 결국 그 55 초과가 될 때 이 성능 점수가 55 초과가 되면 이 55라는 게 뭐예요? 55를 초과라는 것은 요 아닙니까? C 등급 아니겠습니까? 그죠? 55 초과니까. 그죠? 55 초과의 경우는 이 A, B, C는 전부 다 PSD 등급은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 A에서 C 등급까지는 유지보수고. 그다음에 이제 30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성능 종합 판정은 그렇습니다. 30초가 55 이하는 이제 D 등급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조건부. 그다음에 30 이하는 즉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E 등급은. 다음 두 번째 이제 이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는 주거 환경 중심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또 구조 안전성 및 비용 분석 평가 통해서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거 환경 중심 평가 항목을 보시면 도시 미관 A, B, C, D, E까지 있어요. 성능 점수하고 가중치 0.025로 가중치를 둡니다. 이 성능 점수에 이 가중치를 곱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도시 미관 부분. 소방 활동의 용이성 부분도 역시 0.25. 그다음에 침수 피해 가능성 0.15. 세대당 주차 대수 0.25. 일조 환경 0.1. 사생활 침하, 사생활 침해 요 부분이 0.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배치죠. 단지 각 동별 배치, 단지 각 동별 배치도와 이 동의 결국 뭐 배치도죠. 그걸 봤을 때 이 각 세대별로 사용할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종전 설계에 대한 조악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의 각
동별로 에너지 효율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 환경이 어떤지 0.05, 그다음에 실내 그 생활 공간의 적정성 여부 이게 0.025 이래서 이제 가중치를 이제 1로 봤을 때 결국 이 주거 환경 평가는 이 성능 점수 PS 성능 점수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중심 평가에서 성능 점수는 최소한 평가 항목별 성능 점수 곱하기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항목이죠. 건축 마감 이제 평가 등급은 A에서 2등급까지 성능 점수 PS는 가중치가 0.4입니다. 기계 설비 노후도는 0.3, 전기통신 설비는 0.3 이렇게 해서 100으로 성능 점수는 역시 성능 점수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항목이에요. 건축 마감, 요거는 이제 지붕 마감 상태, 유벽 마감 상태, 계단실 마감 상태, 이 공용 창호 마감 상태, 이 건축 마감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계 설비 노후도에 대해서 시스템 성능, 난방 설비, 뭐 급수, 급탕 설비, 그다음에 5배수 설비라든가 기계 소방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을 이 기계 설비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시스템 성능이나 수변전 설비, 그다음에 전력 간선 설비, 정부통신 설비, 오교 전기 설비, 전기 소방 설비 이런 것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평가 성능 점수 산정은 항목별 성능 점수 곱하기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서 이 안전진단 성능 점수를 평가 성능 점수를 산정합니다. 다음은 비용 분석인데요. 비용 분석은 내용 연수, 그 실질 이자율, 내용 연수와 실질 이자율, 할인율, 그다음에 비용 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개보수 비용, 또 건축 비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니다. 특히 내용 연수, 실질 이자율 등 비용 분석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먼저 결정하고 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의 산정을 통해서 비용 분석을 수행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오른쪽에 비용 분석 절차가 있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용 연수와 실질 이자율, 이게 이제 할인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그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3항 이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 연수라든가 내용 연수 범위표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 내용 연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보수 후에 어떤 주택의 내용 연수 이거는 이제 성능 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능 회복 수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실질 이자율은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 평균한 값 이걸 적용하고 이 물가 상승률 이것은 한국은행 그 경제 통계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통계청의 주요 경제 지표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기업 대출 금리를 명목 이자율로 사용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면 이렇게 실질 이자율은 이렇게 산정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비용 분석 중에서 이제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개보수 비용은 이제 철거 공사비 또 구조체 보수라든가 보강 비용 물론 내진 보강 비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성능 회복 비용 유지 관리비 개보수 기간의 이주비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이 재반 비용으로 이 철거 공사비와 건축물 신축 공사비 또 재건축 공사비 중에 이주 비용 등을 포함해서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표에 보시면
이렇게 대표 평가값이 0.69 이하인 경우 대표 점수는 100, 그다음에 0.7에서 0.79는 90, 0.8에서 0.89는 70, 0.90에서 0.99는 40, 1.0은 0이라고 이렇게 대표 점수를 산출합니다.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 진단 요 종합 판정은 이제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는 이 주거 환경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점수에 이러한 주거 환경 또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구조 안전성 비용 분석 이런 가중치가 있습니다. 이 가중치가 주거 환경이 0.15, 그다음에 건축 마감이나 설비 노후도가 0.25, 구조 안전성이 0.5, 비용 분석이 0.1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구조 안전성이 0.2였어요. 가중치가. 그리고 주거 환경이 0.4.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높여버린 거지. 구조 안전성 부분을 0.5 높여버렸고 거의 2배 반이죠. 0.2에서 0.5니까 2.5 높였죠. 이렇게 높여버리고 주거 환경 가중치를 낮춘 거죠. 0.4였는데 제 기억에 0.15니까 0.3을 낮춰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점이냐?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너무 가중치를 너무 이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에 가중치를 높여버렸어요. 0.2에서 0.5로 2배 반이나. 그리고 주거 환경 평가 부분, 주거 환경 부분을 0.15로 가중치를 낮춰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18년 3월 5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개정된 재건축 판정 안전진단 기준의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 같이 이제 이 대면에서 강의를 했다면 이 토론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이 부분을. 근데 우선 제가 이제 토론을 못 하니까 일방적으로 제 주장 내지는 제 의견을 이 문제점이라고 보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미 2018년 제가 국회에서 지금 정부가 2018년도에 안전진단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좀 문제점을 좀 분석해 달라. 그래서 제가 조사하고 연구한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문제점은. 우선 현지 조사 단계에서 공공이 개입하잖아요. 현지 조사는 누가 해요?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 조사 단계에서 공공이 개입하도록 그렇게 바꿨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에 재건축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상위기관이죠. 상위광역자치단체 등 공공의 검증이 강화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좀 공공의 2중, 3중의 어떤 개입 내지는 규제가 아닌가.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 제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조안전평가 기준의 문제점 중에서 이제 법령에 따른 재건축 가능 연한, 구조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른 재건축 판정의 불합치한 것들. 그러니까 법령 및 위임 조례상에는 재건축이 30년이 건축된 지 30년이 지나거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1991년 그러니까 91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된, 그러니까 92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것은 40년으로 하고 그 정권은 1년에 1년씩 플러스하면 그게 재건축 가능 연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아파트의 경우는 40~50년 이상 지나야 어떤 건축물 구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 가중치에서도 앞서 제가 얘기했죠. 옛날 종전의 구조 안전성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니까요. 거의 어때요? 2.5배, 250% 상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거죠. 다음은 이제 이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 중에 내진 설계 누락 문제項目입니다. 내진 설계란 뭡니까? 진동에 견딜 수 있는 지진에, 그죠?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하죠. 이 내진 설계 이 의무 규정, 이거는 이제 건축법에 198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는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중에서 내진 설계가 지금 있는 것은 거의 좀 없습니다. 지금 재건축 가능한 것들 중에 분명히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의 나목에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진 설계 반영 여부 이런 것이 평가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진 설계가 안 됐으면, 아니 현행 법에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에서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안에는 이 내진 설계 반영 여부가 이 평가 항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저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의원 김승희 국회의원이라든가 항의라고 양천구 소속 그쪽 지역 국회의원들이네요. 이게 없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평가 항목에 반영돼야 된다라고 이미 이제 폐기됐어요. 이제 폐기됐어요. 왜? 이제 5월 말로 20대 국회는 끝나기 때문에 전부 이 부분은 전부 다 폐기된 겁니다. 상정은 발의는 했지만 이게 실제로 상임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게 논의해서 이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발의만 했지, 뭐 이거는 어찌 보면 면피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뭐 민주당도 있고 미래통합당도 있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 형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만 어찌 보면 쇼업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내진 설계가 안 됐으면 당연히 안전진단 항목에 그게 점수로 어떻게 반영되던 점수 항목에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법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서 해야죠. 다음은 이제 이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 중에서 집안 조건 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지질 조사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야말로 아마 반석 위에 지은 집이야말로 튼튼하죠. 근데 연약지반은 뭐예요? 특히 양천구 목동 지역은 논밭을, 거기에 이제 한강 하류 쪽 아닙니까? 옛날에 퇴적물들이 많이 쌓였던 곳이죠. 연약지반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안반이 이렇게 이 건축물을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안반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여러 이 토사물들이 쌓여서 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어서 이 지반이 지질이 매우 연약하고 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실제로 지질 조사를 통해서 지내력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철거 공사를 하고 터파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지내력 테스트를 하죠. 물론 사전에 지질 조사를 해서 연약지반이다 하면 당연히 파일을 그러니까 인공대지죠. 인공대지를 조성을 해야죠.
수천억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이 구조체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버텨야 되니까 이 지질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층의 구조 상태, 또 예상 허용 지지력, 또 지하수가 또 있으면 그게 매우 취약하겠죠. 연약하지요. 이렇게 지하수의 분포 상태, 또 지층의 물리적, 역학적 여러 가지 성질들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각 구조물의 어떤 그 계획, 설계, 또 시공 계획 관리 이러한 이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지질조사인데 이런 것을 지질조사를 해서 이 지질이나 집안 상태 이런 것은 지금 구조 안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평가 항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니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지질이 연약하고 이런 부분은 따라서 평가 항목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국토교통부에 자문하면서도 적어도 뭐 이건 오래된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이 평가 항목의 지질, 집안 조건에 추가되어서 추가돼야 된다. 이 또한 이제 국회의원 황해라든가 황해 민주당 국회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 발의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다 폐기돼 버렸으니까 이제 전혀 없는 거죠. 다시 이제 이 부분을 특히 지질이나 집안 상태에 대한 평가 항목을 반드시 이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그 소방 시설 평가 항목이 누락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 자주 이 대형 화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특히 제천 얼마 전에 제천 스포츠 센터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아까운 인명이 21명이 이 불에 사망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또 밀양의 이 세종병원 이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45명이나 아까운 정말 너무 고귀한 인명이 또 이렇게 또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보면 되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 이중주차 이런 것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서 또 더군다나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초기 진압이 실패되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병원에서 불이 나서 아까운 어떤 질병이 아니라 이 화재로 사망을 했다는 게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뭐 참담하다.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 분명히 안전한 나라 그런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생명과 직결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 방화벽, 이 소방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평가 항목에 이 소방시설 설치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어떤지 요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 부분도 이제 국회의원 황해의 9명의 국회의원들이 요 부분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이 부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폐기됐기 때문에 또 역시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주거환경중시 평가 중에서 건축 마감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 성면 이 유해 폐기물들, 유해 폐기물보다도 유해 마감재지요. 요 성면 등 유해 마감재가 또 옛날에 많이 건축자재를 썼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요 부분이 평가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면 보세요. 이거는 엄청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게 1997년도 요 이제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건설할 경우에는 성면을에 옛날에 이제 요게 이제 차음 어떤 방음벽이나 또는 이제 네온 그러니까 이런 방열이라든가 방온, 방음 이런 건축 재료로 썼어요.
이런 게 이제 이거는 1급 발암물질이고 이거 유해성이 그때는 몰라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어떻든 친환경 마감재에 대한 개념이 또 전무한 그런 상황일 때 이런 게 지금 있어서 이 건축 마감 부분 평가 항목에 이 성명 같은 유해성 마감재 요 부분이 돼 있다면 이것도 평가 항목에 넣어서 이건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뭐 천정이라든가 또는 벽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히 재건축을 규제하려고 평가 항목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또 이 또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국회의원 황의회 9명이 발의해서 했지만 뭐 이거 폐기됐으니까 이제 이 내용도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건축 안전인단 평가 기준이 이제 많이 변화가 그동안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재건축 어떤 때는 재건축을 경제 활성화라든가 주택이 부족하니까 빨리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떤 때는 재건축 완화할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좀 완화되어 있고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재건축 규제할 때는 또 강화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봤더니 물론 이것은 이제 김연아 의원실 제가 이제 김연아 의원하고 이러한 뭐 부동산 건설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쉽게 일산 쪽에서 아마 국회의원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20대 국회의원이었죠. 여성인데 아주 매우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같이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게 이제 2003년도에 예를 들면 그 6월 30일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시행 전까지 2003년 7월 1일 날 시행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 2006년도 노무현 정부의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 안전성 항목이 이제 45였어요. 그리고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30, 비용 분석이 15, 주거 환경이 10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더 올렸습니다. 이 집값이 오르니까 구조 안전성을 50으로 그다음에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30 가중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비용 분석은 이제 오히려 더 떨어뜨리고 주거 환경 부분은 이제 1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 가격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9년도에 2009년도 이때 2008년도 와서 완전 집값이 반값 심지어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그 소위 7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7마리 용이라고 보는 그런데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2009년도에 40, 그다음에 30 이렇게 바꿨다가 특히 이렇게 해도 경제가 활성 안 되고 주택 건설 경기가 살지 않으니까 2014년 9월 1일 날 재건축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또 주택도 부족하고 강남 지역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해서 구조 안전성 이 가중치를 20%로 좀 완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를 30 종전에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비용 분석은 10으로 하고 주거 환경 분야 왜냐면 주차난 그다음에 수돗물이 새거나 또는 녹물이 나오고 이래서 엉망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강화했죠. 그러니까 이 30% 여기에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 가중치를 줄이면서 이걸 삭감하면서 이것을 주거 환경 평가 부분에 좀 30%를 플러스 더해서 40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좀 회복되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난 2018년 2월 21일 날 이렇게 다시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 가중치를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이렇게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 분석, 주거 환경 요 크게 보면 네 가지 항목의 가중치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구조 안정성을 50% 그리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죠.
노무현 정부 때 올린 걸 똑같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또 이렇게 올렸네요.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는 30이었는데 25. 비용 분석은 10 그대로 계속.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부분은 40에서 15로 이렇게 대폭 낮췄습니다. 그러니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국토교통부 주택업무 편람에 보더라도 이 재건축 안전진단, 이 평가 항목 가중치, 이 변동에 따라서 가중치 변화에 따른 조합 설립 이 설립 수가 증감을 이렇게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3년 어떻습니까? 이 조합 설립 인가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그죠? 줄고 그렇죠. 되게 줄고 그다음에 2014년 이제 그 안전진단 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각 가중치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 이를 좀 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제 2014년 이후 조합 설립 인가가 다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이 너무나 잦게 바뀌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이제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고, 근데 이런 평가 기준은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 상황이라든가 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 또 정치 사회적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이 사업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또 법적 안정성이 파괴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실제 구조 안전성 평가 기준의 가중치를 높여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8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다시 이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앞서 나왔지만 영상에도 대통령 어떤 TV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재건축 규제 이거는 이제 이 강남발 주택가격 상승을 잡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피해는 비강남권. 예를 들면 양천구라든가 영등포구, 노원, 도봉, 뭐 강북구, 은평구, 뭐 중랑구 이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강남권이 아닌 지역의 83% 이상이 이게 지금 재건축 가능성 있는 데가 83% 이상 아니에요? 비강남 지역이? 이게 차별화된다는 거죠. 이미 강남 지역 재건축은 이미 다 거의 진행됐어요. 근데 뭐 이제 10% 정도도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 내외. 이렇게 비강남 지역이 이게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아까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그 엄청난 시위를 하고 각종 소송을 하고 그래 있죠, 지금. 어쨌든 이런 비강남 지역의 역차별적 어떤 그 현상 이래서 이 헌법소원도 아까 하고 정권 퇴진 운동, 뭐 낙선 운동을 한다고 뭐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이렇게 어린애들까지도 이렇게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도 바꿔보자. 뭐 이런 식으로 목동 어린이들이네요. 이렇게 주민들이 시위를 하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국토교통부의 내용을 보더라도 83% 이상이 비강남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인데 예를 들면. 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재건축 평가 항목 중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에서 이 구조안전평가 가중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의 문제 앞서 쭉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정된 2018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이것은 이 주거환경 지금 열악한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없이 구조체의 안전에만 그 평가 가중치를 높여서 재건축을 못하게 했으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택의 기본 목적이라는 게 거주 편의성, 쾌적성, 안전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재건축 그 본래의 취지 이런 거를 정치적, 사회적, 뭐 경제적
이런 것만 고려해서 과잉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결론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 가중치 조정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 구조 안전성 및 주거 환경 중심 평가 각 항목별로 이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현재 이렇게 지금 그 전혀 거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될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그 법 제도 개선안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 가중치 조정안 중에는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에 대한 평가, 이 항목이 추가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는 이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건축 마감이라든가 설비 노후도에 대한 그런 평가, 그리고 구조 안전성 평가, 비용 분석 평가, 이렇게 크게 보면 4개 큰 항목에 대한 이 평가 점수의 가중치를 계산해서 산출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한 개 더 항목을, 더 평가 항목을 신설하자. 그게 바로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하자는 것이죠. 입주자 만족도라는 것은 현재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차 문제나 또 이 설비, 그 건축 마감 자재뿐만 아니라 설비, 그러니까 뭐 수도관에 녹물이 샌다든가 이런 거, 물론 이제 구조 안전성, 내진 설계가 안 됐다든가 뭐 그다음에 설비, 성면이 건축 마감 자재로 사용됐다든가, 성면은 1급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찌 보면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곧 입주자들의 입주자 만족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민주당의 그쪽 양천구의 지역구를 둔 황희 의원께서 아마 그렇게 제 생각과 같이 아마 조정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0.3을 가중치를 한 것이고 저는 0.2 정도. 0.3은 좀 너무 많고 제가 볼 때 0.2 정도의 가중치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주거환경 이 평가 항목의 그 현행은 0.15입니다. 옛날에는 0.4였지 않습니까? 개정 전에는. 근데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기준안에는 0.15로 대폭 줄였어요. 그러니까 0.25를 줄인 거죠. 25%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특히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시비, 뭐 그다음에 소방차가 진입도 안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아주 열악한 주차 환경, 주거 환경 이런 측면을 나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0.3 황희 의원도 0.3으로 저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다음에 건축 마감과 설비 노후도 그 부분은 0.25인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0.2로 줄여도 좋다 이거죠. 그다음에 구조 안전성은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0.2였지 않습니까? 근데 2.5배, 250%를 더 어렵게 만든 거죠. 2.5배를. 그래서 이것은 종전들 0.2로 좀 하는 것이 어떨까. 비용 분석. 이 부분은 좀, 이걸 계속 개보수를 해서 드는 비용,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이걸 철거하고 재건축했을 때 하는 비용을 서로 계산해 봤을 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0.1 그대로 이건 현행과 같이 0.1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의 객관성.
또 사업 예측 가능성, 이걸 좀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에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또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또 내리고 이런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부침에 또 정권의 어떤 보수 정권과 진보 정권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그 재건축 그 안전진단 기준이 일관성도 없고 어떤 예측 가능성도 없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빈번하게 바뀌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이 불신을 가져오게 하고 물론 사업 예측성도 없고 이 법적 안전성 이런 것도 안정성도 결여되고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소위 서울 강남권은 거의 재건축이 이루어졌는데 소위 나머지 83% 거의 85%에 가까운 비강남, 강남권이 아닌 지역의 재건축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쪽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 문제 이런 것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따라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이 사회적,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민주환경정의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또 평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법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이 지금 안전진단 부분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 보장, 기본권입니다. 더구나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공약을 이해해야죠. 우리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리고 국가는 이렇게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이 쾌적한 주거 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그런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노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들에게 국민 안전을 공약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 중앙 정부나 국가나 또 지방 정부 다 앞장서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이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법, 제도, 정부의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현황과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또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매우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해도 제가 여러분 평가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항상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그런 어떤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일상생활 정말 잘 영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